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대 여성이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이 선배 김연경 선수에 대한 폭로와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는 2021년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으로 국내 여자 배구 리그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오늘 두 가지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예. 네. 첫째는 뭐냐? 네. 평소보다 사건 반장이 조금 일찍 끝납니다. 왜?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후쿠시마 방류 그렇습니다. 오염수 예, 관련해서 특집 뉴스룸 준비 관계로. 빨리 해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백다해. 예, 또 여기 아니 묘기를 잡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 휴가 가서 백다희 아나운서가 오늘 대신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 자리에 호불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치워. 네,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열심히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약간 좀 불안합니다. 긴장한 것 어쩜 같아요. 좋아요. 나는 힘들어 불안한데.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이 30대 여성을 목졸라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갔던 40대 남성이 조금 전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한 뒤에 다행히 현장을 빠져나왔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자, 한번 큰 사건이 터지면 꼭 이렇게 유사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런 바보들이 어딨어 싶겠지만요. 이자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 공원, 천변 등을 산책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가급적 이른 시간에 사람 많은 곳에서 또 가급적이면 2분 이상씩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요 TV 정말 안 보는데 사반은 정말 중독성 있어요 하신 박미숙님, 제가 뉴스는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사건 반장은 완전 챙겨봐요 하신 현선화님, 사반 보시느라 저녁 외식 가자면 짜증내는 우리 엄마 송유정 여사 너무해 하신 이미연님, 6시 반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모녀랍니다 하신 김연옥, 이인영 모녀님, 외할머니 성윤주, 엄마 그리고 외손녀 조윤석까지 3대가 사반가족이에요 하신 신수희님, 사랑하는 우리 사위 김지훈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김윤자님, 예쁜 무지개 사진 보내주신 최문희, 경미애님, 아리 집사 이민경님, 식당에서 지갑 도둑 맞으셨다는 LA 교민 양우경님, 하정란님, 하정원님, 윤지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불량 어르신들입니다. 자,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카페 내부입니다. 남성 4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자리에 곧 앉습니다. 자,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주문을 하죠. 자, 1인당 한 잔이 원칙이지만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합니다. 아이고 참. 자, 4명이서 3잔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사장님이 음료를 지금 갖다 주죠. 지금 갖다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야 이거? 예. 자, 그런데 저 일회용 종이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3잔을 갖다가 또 4잔으로 만들어. 자, 사람이 또 왔어. 일행이 또 왔어. 자, 그러니까 또 종이컵을 또 가져와가지고. 자, 그랬더니 세상에 저걸 와우 지금 던졌어. 사장님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어이구. 자, 결국 저 아저씨 자기 손에서 피 났어요. 자기만 아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명이서 3잔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사람이 불어나요.
일회용 종이컵을 갖다가 그 세 잔을 나눠가지고 세상에 여러 명이서 저렇게 마신 겁니다. 사장님이 당연히 화 안 나겠습니까? 화 날 수밖에 없죠. 저게 지난 17일 날 그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7, 8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들인데 4명이 들어와서 세 잔을 시켰대요. 근데 이게 동네 장사고 한 1년 반 넘게 다니던 손님들이니까 그냥 사장님이 거기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신 것처럼 일회용 컵을 하나 가져다가 또 나눠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명이 또 들어오니까 또 컵을 가져가서 5명이 결국에는 음료 3잔을 시켜놓고 마셨고 사장님이 아유 그 컵을 종이컵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절도죄로 고소하든가 막 이렇게 어이구야.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일회용 컵으로 매장 내에서 마시면 사장님이 맞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 맞아요. 조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야, 뭐 동네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보신 것처럼 머그잔 던지고 포스기 모니터 깨고 결국 자기 손 다쳤다고 하고요. 뭐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 사이에 원래 저 모니터를 부순 분은 병원으로 갔고 나머지 일행들이 있다가 결국 소란이 벌어지니까 옆 가게 다른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좀 시켰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다가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가해자 일행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는데 예. 다음 날이 더 문제예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게 좀 생각하자. 우리 유지지 않느냐. 자주 오고 이러니까 술 한잔 먹고 좀 실수한 건데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당일날 CCTV가 경찰에 제출이 됐고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죠. 포스 기계를 부셨죠. 거기다가 종이컵 던지는 과정에서도 뭐 물이 튀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저는 폭행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손괴죄, 폭행, 재물손괴죄 뭐 등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 정도만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요. 민사 책임을 져야 돼요. 저 포스 기구 부순 거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결국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저씨 손만 아파. 자, 다음 갈게요. 자, 단골 손님의 정체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카페에 입장하는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구석자리로 쭉 갑니다. 예, 착석을 했어요. 자, 음료와 맥주를 주문해서 먹은 듯한데, 자, 그런데 벽에 기댄 채 주방 쪽을 쭉 보더니 테이블 아래에 손을 넣고 뭔가를 이렇게 해요. 아하, 뭘 할까요? 자, 사람이 지나가는 듯하자 화들짝 놀라서 몸을 웅크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사람 지나가니까 다시 또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머머, 변태 사장님이 급히 지인을 부르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그 와중에 또 인사는 하고 나갑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뭐죠? 네, 일단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자주 찾는 고마운 손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유독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는데 쎄한 느낌이 들어서 CCTV를 확인했더니 이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장에 따르면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고 CCTV로 보고 알게 돼서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섰다는데 자, 결국 자수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자수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남성 신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렵에 남성의 어머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용서를 비셨다는데 저 남성 40대 남성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야. 아니 40대 남성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사장님이 또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바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왜 2주나 지났어 지금 와서 이러냐 선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로소 그 이후에야 이 남성이 자수를 했다라고 해요. 경찰에서 뭐 이게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여지가 있는지 조사는 하겠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길 한복판에 대자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 옆에 대자로 뻗은 남성. 아저씨 일어나요. 깨우는데
야 사건 반장 빨리 틀어 막 이렇게 횡설수설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마약 아니면 뭐죠? 자 남성 차량을 경찰들이 수색을 합니다. 의문의 초록 가방이 두둥. 역시나 거기서 하얀색 가루 바로 필로폰이었습니다. 자 이후 지구대로 연행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마약류 범죄 전과자에 지금 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저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수사든 재판이든 마냥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정말 최악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오전 9시 30분쯤 아침 시간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강남구 대로변의 도로입니다. 그것도 자동차 바로 옆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순찰차가 와서 보니까 필로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랑 공동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량 수색에서 이제 필로폰도 뭐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마약만 한 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마약도 한 상태에서 음주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무면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마약류 전과자였고 현재도 그 마약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카운터 비운 사이 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식당 내부로 입장하는 남성 2명입니다. 자 일단 왼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착석했고요. 냠냠냠냠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이후에 식사를 마쳤는지 휴지로 손까지 이렇게 닦고 카운터를 그냥 쌩 패스했습니다. 예, 밖으로 총총총 역시 먹튀였던 거죠. 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차셨답니까? 네, 지난 5월 1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식당에서 남성 2명이 4만 3천 원 상당을 먹튀한 일입니다.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먹튀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과학수사대에서 이들이 마셨던 맥주병 그리고 담뱃값을 가져가서 지문을 채취해 갔지만 3달이 지나가서 결국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와, 3달째, 석 달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잡고 싶으셨으면 이걸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뭐 4만 원, 3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이런 일이 당한다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막 그런 장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얼굴은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옷하고 일이 공개가 돼요. 옷을 본다면 아마 누군지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걷는 폼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독특해 보입니다. 경찰이 또 이렇게 우리 이 화면에 공개가 된다면 사실 경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죠. 뭐 DNA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검거를 한다면 뭐 사기죄 같은 걸로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 문에 대롱대롱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4시 경남 양산의 한 노래방 거리 흰색 차가 지나가는데 자 보시죠. 문 쪽에 사람들이 대롱대롱 자 유턴해서 유턴을 할 텐데요. 역시 그 비틀비틀 하는 데서도 반대쪽에도 사람이 있네. 세상에 꽤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매미 마냥 차에 저렇게 딱 달라붙어가는 저 남성 2명. 이 사람들 무슨 경호학과 대학생들인가요? 경학과 대학생들이라도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경남 저기야 어제 새벽이랍니다. 새벽 5시 가까운 시간에 경남 양산에 뭐 노래방들이 좀 밀집해 있는 그런 좀 번화가인 모양인데 거기서 저렇게 차는 비틀비틀하고 그 차의 양쪽에 매달려서 사람이 가고 있고 거기서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보기에는 이거 아무래도 이게 멀쩡한 정신같이 안 보인다. 당연하죠. 음주운전 의심된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량 번호판까지 다 찍어서 아이고야. 경찰에 또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우리가 순찰차가 출동해도 차량 번호 모르겠다고 해서 저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음주 단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경찰이 차주한테 연락을 했더니 당장은 못 가고 오후에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경찰로부터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은 취지가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술 다 깨고 나올 텐데 설령 마셨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경찰을 비난하고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워낙 강력 사건도 많고 흉흉하니까 예. 이런데 좀 경찰분들이 좀 순찰 좀 더 좀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 남자 수상하다. 아, 자,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 내용이 뭐죠? 네, 소개로 만난 남자와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인데요.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남성이 결혼한 친구네와 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아이도 있는 상황으로 남성이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친구 집에 친구는 없고 아내와 아이만 있을 때에도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네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아이와 함께 4명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같이 가자는 친구도 이상하지만 따라간 소개팅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네 집에 자주 갈 거냐고 물었더니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데이트하는 중에도 아이 얘기를 하고 선물 생각도 해서 친자식인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처음 이 사연을 읽었는데 제가 한 대여섯 번을 계속 읽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말이죠. 예, 지금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7천여 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소개팅 남자입니다. 아니 상희 씨, 와 진짜 대박 어이없다 진짜. 나 지열이뿐만 아니라 지열이 와이프하고도 되게 친해요. 아니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급발진이야? 아, 왜 혼자 이상한 상상해요? 혹시 여기 음란마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여성분이에요. 어머머머머머 말 진짜 심하게 한다. 음란마귀 박지은 씨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친구도 없는 집에 친구 마누라 혼자 있는 집에 도대체 왜 가는데? 아무리 친해도 금도가 있는 법이죠. 참나 별꼴이야 X. 야 좋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씨. 예, 박지훈 씨인데요. 예. 뭐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암만 이해를 해보려고 예. 해도 어지간하면 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 해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친구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는 거하고 그 친구 부부 놀러 가는데 아 즐거워 이 모습을 제가 이 사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뭐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아 즐거워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기서 민폐죠. 저기 껴서 노는 게 맞나요? 저는 근데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지훈아 정말 나 너랑 꼭 가고 싶어. 우리 부부 너랑 가고 싶어 해서.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랑 가든지 뭐가 조치를 취해야죠. 다 사주나? 뭐 사줘서 갔나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저 상황 자체가 제가 하는 상식하고 좀 맞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은 상식 없는 사람이 되는데. 자 우리 네. 양 변호사님. 글쎄 이제 저 소개팅 남 나름의 사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내막은 저는 모르지만 듣고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건 꼭 남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떳떳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죠. 꼭 나쁜 짓이 아니라도 뭔가 앞으로 결혼해서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서 가기에는 조금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편을 든 우리 소장님. 네. 예? 제 얘기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듣고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꼼꼼히 잘 읽어봤는데 제 주변에 이런 비슷한 그 동생이 하나 떠올랐는데 진짜? 뭐냐면 아이가 이 삼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삼촌도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도 지금 이 친구 부부가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 조카 뭐 선물 사줄까? 우리 조카 뭐 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아이가 삼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친한 친구나 친한 친구 아이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이 삼촌이 오면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물어보신 분대로 도리어 이 사람 친자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둘이 친구가 너무 절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이 조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아 그렇구나. 자 과연 이 7천여 분의 우리 집단 지성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네, 일단 가족 여러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봉님, 끝까지 가면 더 힘들 듯이라고 하셨고요. 신비주의 남쌤님,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경희님,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기면 관심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또 우리 카카오톡 제보 창 많이들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남 창원시 구암동 사시는 김주현 여사님 보고 계시죠? 매일 6시 반만 되면 엄마 빨리 사건 반장 틀어 하던 따님과 이제는 같이 사건 반장 보실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왜냐? 바로 따님이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오렌지색 항공사 승무원으로 말이죠. 예. 자, 예쁜 딸 주영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당분간 사건 반장은 엄마 혼자 볼게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인터넷 커뮤니티의 20대 여성이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동안 이런 유의 사건은 좀 이게 참 가족들이 함께 보는 시간대여서 좀 안 하고자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여성은 자신을 친족 아동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는데요. 8살부터 15살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아버지는 만 7살인 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고 하면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친모,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친할머니의 집에서도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친부는 이러한 범행으로 과거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다음 달 5일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도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게 호칭을 하기에는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그냥 조금 친부라는 표현 정도가 어떨까 좋겠습니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기운내서 돈 벌게. 그러니까 이 이자가 딸에게 그 짓을 하고 방금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딸한테 13살부터 이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친부라는. 네가 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정말 집안일도 더 열심히 도와주고 나가서 열심히 정말 돈도 벌어올 거야. 그럼 우린 더 화목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협박도 했습니다. 이 딸의 휴대폰을 막 살펴봤더니 뭐 보면서 이제 혹시 음란 영상 너 본 거 아니야? 라면서 추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13살이니까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뭐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너 이거 영상 본 거 고모한테도 얘기하고 할머니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제보자도 때리고 또 제보자의 남동생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때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이 아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이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드려서도 안 되고 전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8살부터 15살 때까지 이 짓을 했어요. 이 자식이. 그런데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뭐 광장 기피증이라든가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그 어떤 불안장애 이런 걸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큰 충격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범죄 때문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양형 기준을 좀 찾아봤더니 만약에 성범죄 때문에 특히 친족에서 16, 13세 미만의 경우에 이런 일을 겪으면 기본적으로 9년에서 14년 정도인 거고 가중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13년 이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딱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근데 저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게다가 여러 번 성범죄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형사처벌할 때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수차례의 범죄가 있었을 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 번 있었을 때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양형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약해 보입니다. 분명히. 자, 박 변호사님. 네. 양형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이 사연자가 직접 그 친부라는 자에 대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직접 처벌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성폭행 이후에 대인기피증,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이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민사소송이죠. 사실 친부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은 마지막 처벌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루기도 하고 친부는 더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사연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데 친부라는 자는 교도소에서 무슨 자격증을 땄대요. 뭐 버섯 조경인가 뭔가를 하면서. 자, 그 들으신 것처럼 민사 소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딸 사연자가 또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연자의 상처는 너무 크죠. 우리가 일면식 없는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정말 영혼이 파괴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친부에게 이런 경험을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하면 이 사연자가 뭐 광장 공포증에 불안장애, 우울증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가해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죠. 사연자의 친할머니가 이 재판 중에 연락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니네 친부를 징역 9년 살게 했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돈 받을 거면 징역을 안 보냈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뭐 네 잘못이 또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뭐 어쨌든 재판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딸의 손을 들어줬고요. 3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친부가 배상하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자가 자기 손녀딸을 향해서 네 애비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네가 작정을 했냐 하면서 그딴 소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도 뭐 힘이 났는지 또 반격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진 않고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를 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이미 9년이나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는데 이것도 돈으로 지급하러 하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 특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들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그 9년을 복역을 했다는 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고요. 예. 1억 5천만 원은 이 딸이 겪은 아픔에 대한 겁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준 거예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요. 교도소에 있어서 그럼 뭘 못 냈을까요? 뭐 이에 관해서 서류로 무슨 얘기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연자의 원글을 보면 군데군데 아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 글을 읽고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스스로가 얼마나 싫을까? 자, 그런데 우리말 표현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이 징역 9년 이걸 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자,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친딸 성폭행범에게 징역 1,5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사건반장 외국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뭐 메일이든 뭘로 보내는 게 진짜 내 조국 대한민국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죠. 계속 그러시거든요. 아마 이 재판이 이제 9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9년 정도 형이 됐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면 좀 더 형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상당히 차이 나죠. 미성년자인 친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건 이건 사실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 또 그 아이의 평생 어떤 상처를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형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이중처벌요? 양 변호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민사 형사 다른 거예요. 형사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벌이고 민사는 그 아이에 대한 배상하는 거거든요.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돈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9년 살고 지금 나왔는데 아이한테 뭐 보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서 나중에 출소할 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아니면 교정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5일 날 나옵니다. 출소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자 피해자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구 선수 이다영이 선배 김연경 선수에 대한 폭로와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는 2021년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으로 국내 여자 배구 리그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이거 다시 난리예요. 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2020년 해외 무대에서 뛰다가 국내로 복귀했고요. 2021 시즌 당시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한 팀에서 뛰었습니다. 당시에도 불화설로 시끌시끌했었는데요. 2021년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폭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됐고 이다영 선수는 이후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A 선수와 문제로 인한 논란은 사실 그대로였다. 올려준 볼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14일에는 이재영 선수가 배구 전문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2020-2021 시즌 당시 그 선수가 대놓고 이다영을 향해 욕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연경 선수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어를 달지 않았었는데 과거 불화설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 김연경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다영 선수가 이 김연경 선수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역시 그거였구나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눈 대화는 아니고요. 과거에 나눴던 문자를 공개하는데 그냥 이다영 나오고 김연경 나온 거예요. 이다영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가 나 싫어하는 거 알고 있고 불편한 거 아는데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 좀 풀어줘라. 나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김연경 선수의 답변은 너 그렇게 힘들고 무서워한 거 참아라. 나도 너 싫고 불편한 거 참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로 이다영, 김연경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드러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다영 선수가 아마 김연경 선수 팬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 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연경 선수로부터 술집 여자 취급을 당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사람으로 봐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런 일이 단순하게 뭐 이 시합 도중에 욕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게 그럼 뭐 때문에 벌어졌는지까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이제 대놓고 김연경 선수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과거에 무시와 괴롭힘 들으신 것처럼 뭐 술집 여자 취급도 당했다라는 주장. 자, 어제 이다영 선수의 SNS에 또 하나 뭐가 올라왔어요. 무슨 성희롱과 관련된. 예. 네, 그렇습니다. 이다영 선수 SNS에 때론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고 상처가 오래 남는다.
그리고 2018년 선수촌, 2019년 월드컵 일본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같이 이제 캡처된 사진이 뭐냐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인 성적인 언동 예시와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다 캡처로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성희롱 게시물 역시 김연경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1918년 선수촌, 이거는 1918년 아시안 게임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리고 2019년 월드컵 일본은 국제 배구 연맹 여자 배구 월드컵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김연경 선수를 겨냥한 이다영 선수의 이런 일방적인 폭로. 자, 아시겠지만 이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이다영 선수는 그때도 지금처럼 뭔가 키워드를 SNS에 올렸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곧 터질 꼬얌이라고 진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뭐 터질 거야 뭐 이렇게 귀엽게 쓴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0년 12월에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SNS에 곧 터질 꼬얌 뭐 이렇게 쓰면서 갑질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이살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팀 내부에 뭔가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해당 글 올라오고 나서 12월 18일 날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팀에 좀 뭔가 문제는 다 있다. 실제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서 아마 불화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1년 지나서 다음 해 2021년 2월에 이 배구 전문 잡지에서 김연경하고 이다영 쌍둥이 자매 갈등을 다룬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직후에 이다영, 이재영 이 선수가 이 학폭 문제가 논란이 돼서 그 논란은 사실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이 딱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대중의 관심 또 대중의 어떤 비난이 이 자매한테 확 쏠리기 시작하면서 또 김연경 선수와의 갈등은 약간 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왜 2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을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이라고 밝힌 건 없는데 짐작해 볼 수 있다라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좀 되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장을 한 게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다영 선수가 굉장히 김연경 선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고 이재영 선수 주장입니다만 이다영 선수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다영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학교폭력 사건 폭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다영 선수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부과시켜서 팀 내에 문제가 있는 거를 덮으려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 또 이다영 선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나 그 김연경 선수하고 문제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재영 선수는 학폭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근데 쌍둥이니까 또 모습이 같잖아요. 쌍둥이 언니. 네, 쌍둥이 언니라서 그렇게 학폭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학폭 사건과 관련가 없다. 이 김연경 선수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다시 꺼낸 거고 또 이 학폭과 관련해서는 또 이재영 선수는 아예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까지 2년 반 만에 다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다영 선수 측의 주장만 지금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박 변호사님. 네. 김연경 선수 쪽에서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뭐 배구 잡지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일방적으로 만약 명예훼손이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뭐 그거 말고 이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모교에 가서 뭔가 이렇게 선물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졸업생 김연경 선수님이 오셔서 뭐 음료수 선물해 주셨어요라고 이제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하다는 글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아직 대응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여론 지형이 지금 당장 우리 채팅창만 우리 가족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이게 그냥 차라리 그냥 자중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네, 뭐 왜냐면은 그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보급 배구 선수라고 불리우면서 너무 호감도가 높죠.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좀 말을 툴툴 이렇게 쿨하게 내뱉는 거 때문에 사실은 더 팬이 많은 상태, 식빵언니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 이다영 선수와 이재영 선수한테 지금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 선수의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도 좀 더 지켜보고 또 이 쌍둥이 선수의 입장도 저희가 또 좀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실업팀 선수로 활동했다는 박 씨. 이후 체육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는 주변에서 항상 순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런 성격 탓인지 연애도 쉽게 풀리지 않자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만남부터 트레이닝복에 명품을 걸치고 나와서 좀 당황하게 했지만 다정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박 씨의 돈 관리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더니 모아둔 돈을 불려주겠다는 남성. 만날 때마다 돈돈거리는 남자친구에게 결국 적금이며 집 보증금까지 건넸지만 이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사연자 저희 제보 사연입니다. 근데 사연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서 본인을 쓰레기 콜렉터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그래서 무슨 저장 강박 같은 게 있으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만나왔던 남자들이 쓰레기였다. 그런 쓰레기들만 만나서 내가 쓰레기 콜렉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일단 사연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박 씨입니다. 8년 동안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해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운동선수를 진로로 삼았고 초중고 대학교 실업팀 선수로까지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에는 체육교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성격은 주체적이기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희생하고 싸움은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여서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뭐 역시나 좀 어려서부터 운동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다 보니까 그런 뭐 연애 경험이나 이런 게 뭐 많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그런 경험이 없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나름 좀 적극적으로 연애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결혼을 꼭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전문직 남성을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이 남성이 뭐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기도 하고 뭐 전문직이나 그런가 싶었는데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2달 앞두고 파혼까지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이렇게 결혼정보업체까지 간데도 일어나 싶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주변이 다행히 주변에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줘서 힘을 내고 다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결혼 정보 회사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40대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대학 동문이라고 했고요. IT 기업에 다니는 차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께서는 좀 말이 많거나 리드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차장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유머러스해서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나봤는데 맨 처음부터 좀 독특하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좀 진중한 자리인데 추리닝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추리닝을 입었는데 또 온몸이 다 명품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 가방, 시계 뭐 다 명품인데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외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고 뭐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막 리드를 해주니까 또 그것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 가방이 혹시 일수 가방 이런 게 아닌가. 일수 가방은 진짜 약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 일수가방 들고 온 사람은 참 독특한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만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드해주는 모습에 이제 상당히 좋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기간제 교사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또 여동생 시집 갔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명품 리셀러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그때도 추리닝에 명품 걸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명품을 이렇게 자기가 산 다음에 나중에 웃돈 받아가지고 더 되파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한다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물어봤죠.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직업이 뭐냐라고 계속 생소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요. 백화점 돌면서 명품 샵의 직원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명품도 구경하면서 자신의 일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명품 리셀러라. 자, 하지만 이 남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미심쩍은 이야기를 서서히 사연자한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사연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지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 적금을 깨라. 그 적금을 깨고 나한테 부으면 은행이 이제 보다 더 많이 쳐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 계속 어플 들어가 봐. 그래서 해지할 수 있어. 그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굴린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명품을 사서 그렇게 꼭 풀려주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만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서 캐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금을 얼마나 들었는지, 전세 자금은 얼마인지 등등을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러자 남성은 얼마 뒤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한테 줘라. 눈이 돌아가게 이자가 들어올 거라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산 뒤에 되팔아서 차익을 얻어주겠다는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요구한 건 앞서 들어본 내용처럼 은행에 넣어둔 적금이었습니다. 여성은 만기도 다가오는데 당장 어떻게 깨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깨는 것도 안 된다면서 만류했지만 은행 어플까지 열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정신없이 몰아붙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5천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깨게 되면서 안 돼. 건네는 돈이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적금을 깨셨어요. 자, 처음에는 적금, 나중에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이렇게 긁어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또 접근을 해서 그거를 월세로 돌려라. 그거를 갖고 뭐하러 있냐? 풀리면 되지 지금처럼.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월세로 바꿔달라고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 입으신 게 네, 2억 3천이고 카드값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갚아 나가야 될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억 3천 그 딱 얘기가 나가는 순간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진짜 아이고 막 탄식을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얘기도 그거거든요. 전세고 본인은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로 돌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기필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월세로 돌려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교사보다 자신이 하는 그 명품 리셀러인지요. 그게 더 좋다고 해서 교사직도 그만뒀다라고 해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한 10개월 만나면서 적금, 전세금, 퇴직금 이래서 한 2억 3천만 원을 줬다고 하고요. 여성 명의 카드로 할부도 긁은 거에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모님도 당연히 걱정이 좀 많았겠죠. 또 명품 같은 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물론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속인 놈이 나쁜 놈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일단 믿은 거죠, 정말로. 그래서 결혼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랑 잘 살아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든지 막 이쪽으로 돌리려고 한 거죠, 남자친구 쪽으로. 그리고 이 지금 전 남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요, 막 몰아붙였어요. 너가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야라고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그렇게 센 성격이 아니시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10억만 달라고 해. 그러면 너랑 나랑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그 정도 돈 금방 벌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성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15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봐, 너는 나밖에 없어. 우리 둘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좀 빌려야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15억을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빌려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나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뒤늦게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돈을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황당한데요. 나중에 그 남자가 자기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녹음 파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와. 나 이번에 지금 좀 바쁘니까 언제까지 뭐 돈 해줄 거 있으면 통화는 않고. 통화는 안 하고 일방적으로 녹음 저 이런 경우는 또 듣다 처음 들어봤는데 문제가 이 돈들을 그렇게 건네는 게 다 차용증도 없이 그냥 건넸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어떡해. 계속 찜찜해서 이 사연 제보자분이 물어봤대요. 자기 우리 그 결혼할 거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아뒀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얘기를 꺼냈더니 모르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그럼 내가 그 빌려준 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글쎄 뭐 내가 언제 갚다고 얘기를 했던가?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지. 이제 이 제보자분은 지금은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또 이게 자기 비하에 빠지셔서 그 걱정되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은 잘못 아닌데 꼭 그러세요. 지금 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양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선택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 전제로 만난 남성, 아유, 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는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보면 뭔가 사업을 하는데 빌려달라, 투자로 보기도 어려워요. 빌려달라고 했던 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예컨대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갚아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연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갚아라고 했을 때 안 갚겠다 이렇게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본인이 빌리려고 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명품 리셀러 이걸 안 하는데 빌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기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돈 받아야죠.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결혼정보회사. 그래요. 이 결혼정보회사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결혼정보 회사별로도 다른데 공실력이 좀 있는 곳들이 아니면 가끔 뭐 위임장 써줘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혼정보 업체들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한계가 명백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결혼정보에서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뭐 국가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위조를 해서 결혼정보업체에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결혼정보업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뭐 하기가 수사기관이 어렵고. 아닌 만큼.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소장님 짧게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나는 쓰레기 컬렉터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성과 반복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나?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나? 이 이유가 있거든요. 찾아가다 보면 성장기의 경험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결혼한 후에도 이런 문제로 정말 평생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 제보자께서는 상처를 받으셨지만 결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좋으신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너무 격한 반응 쏟아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에서 내린 경찰이 한 가정집으로 뛰어갑니다. 여성의 비명이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건데요. 경찰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봅니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봅니다. 그러던 중 2층 창문이 깨진 걸 발견한 경찰은 주민들에게 사다리를 부탁해서 2층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는데요. 지붕에는 깨진 유리들이 널브러져 있고 창문 안에는 목에 쇠사슬을 찬 채로 울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에? 쇠사슬? 네, 쇠사슬은 여성의 목에도 그리고 바닥에도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도끼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여성 목에 감겨 있던 것도 끊어냅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여성 전 남자친구에게 감금을 당한 거였는데요. 며칠 전 말다툼을 한 후에 집을 나간 여성에게 전 남자친구가 소지품을 가져가라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찾아갔고요. 남성은 바로 이날 여성을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시킨 겁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집을 나간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유리창을 깨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를 주민들이 들었고요. 경찰이 여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구조된 여성은 경찰과 여러 보호단체들의 따뜻한 손길로 현재 안정을 찾고 치료받고 있다고 하고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이틀 뒤에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저놈이구만요 저거.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도로 옆 한 가게 CCTV 영상입니다. 가게 주인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갑자기 멀쩡히 주차돼 있던 차 한 대가 가게로 돌진합니다. 음식을 만들던 주인과 남성은 재빨리 옆으로 피했지만 가게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또 저 차는 또 왜 저래 또? 네, 이 도로에 부서진 채 서 있는 초록색 차 보이시죠? 예. 바로 저 차가 방향을 잃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건데요. 그리고 그 차 운전석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아는 한 여성이 절뚝이면서 걸어 나옵니다. 울고 있는 나이는 이 여성의 3살짜리 딸이었는데요. 운전석에 엄마와 함께 앉아있던 아이가 그만 운전대를 확 틀어버렸고 이 놀란 엄마가 또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던 겁니다. 아 애를 안고 운전하면 어떡해. 네, 결국 차는 방향을 잃은 채로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고요. 그 여파로 가게까지 망가뜨리게 된 건데요. 다행히 아이와 아이 엄마는 조금 다친 것 외에는 무사했다고 합니다. 가게 안 사람들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펜을 요리조리 보면서 시선을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몇 분 전에는요, 저 노란 기계에 입김을 불고 있습니다. 저거 많이 보셨죠? 예. 음주 측정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가 학교입니다. 어허. 게다가 저 여성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날은 학기 첫날이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학생들의 말에 학장이 음주를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저 여성은 처음에는 저 술 안 마셨어요 라고 발뺌을 했는데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Did you drink something while you were here at school? Not while I was at school. When did you drink something? Last night. Are you gonna blow double zeros? I don't know. All right, ready? Take a big deep breath.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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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w. All right, stop. 똑같아 우리나라랑. 그렇게 더더더 나누게 똑같네요. 뭐. 네, 저 여성 자신 있게 불었지만 결과는 법적 허용치의 무려 3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뭐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러게요. 이미 이걸로도 심각한 상황인데 여성을 지켜보던 감독관 학교에 출근해서도 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컵 하나를 들고 오는데 다시 영상을 보시죠. 네. Okay, no more games, right? Yeah. What is in that? My juice. That there is wine.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You're under arrest. Please don't do this. It's too late. No, please, please, please. I can't do this, please. 와. 저 여성 보신 것처럼 체포가 됐고요. 학교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식당에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 식사 중인 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수상하게 쭈뼛쭈뼛 거리다가 눈치를 살피다가 테이블에 놓인 물건을 쓱 빼더니 그대로 가지고 사라집니다. 야 선수네. 네, 이 남성
지인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쁜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쓱 훔쳐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대놓고 주변을 서성이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옆에서 테이블 정리하던 직원이 저 장면을 봤어. 보고 있었어요. 직원의 휴대전화를 훔쳐가는 남성을 고개까지 돌려 확인까지 했습니다. 바로 말해서 잡았어야죠. 근데 직원 말로는 당시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훔쳐간 남성 어디로 도망가지 찾지 못했고 아이고야. 식당 주인과 피해 손님 경찰에 CCTV를 보여주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아, 밑장을 바로 빼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앞서 제가 처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특집 뉴스룸 이 방송 관계로 저희 조금 일찍 물러가겠습니다. 한민용 앵커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오늘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